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의례적인 기념 행사조차 예정하지 않고 있고요. 대선의 패배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구 경북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리스크 해소가 당장의 현안인 국민의힘에선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전에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잠시 뒤 이뤄질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공경에 빠진 민주당에 가상화폐 의혹으로 돌덩이를 하나 더 얹어준 김남국 의원. 오늘은 전문가 검증까지 자청하고 나섰지만 당 안팎의 의심과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극구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김남국 파문은 악화일로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60억 원 가상화폐 논란에 휩싸인 60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 80만 개를 거래한 게 주식을 판 돈 9억 8천만 원으로 코인에 투자했다고 주장했지만 제가 직업으로서 제 돈으로 내 돈 내투한 겁니다. 현금으로 찾은 경우는 440만 원밖에 없었다.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 소위 말한 그 김치코인, 잡코인. 근데 저기다가 10억을 때려박고 뭐 내부자 정보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야수의 심장으로 여기다가 막 몇 억을 몰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한때는 지금 뭐 100몇 억까지 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내부자 정보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그 업계에 일한 사람과 친하거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업계의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위믹스 코인 보유 의혹, 김 의원이 이딴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남아있는데요. 우선 새로 제기된 의혹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60억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이 가상화폐 지갑이 특정되면서 당초 알려진 것보다 김 의원의 위믹스 이체액이 많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지갑은 이 가상화폐를 주고받거나 거래할 수 있는 개인별 주소, 그러니까 은행의 개인 계좌 같은 건데요. 앞서 김 의원이 해명용으로 공개한 가상화폐 잔고와 소수점까지 일치해서 김 의원의 지갑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이상 거래가 있다고 판단했던 김 의원의 전자지갑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FIU가 이상 거래라고 판단한 지갑은요, 이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한 곳이죠. 바로 업비트에 개설된 그거였는데 이번에 특정된 지갑과 그거와는 또 다른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김 의원 것으로 보이는 이 가상화폐 지갑들이 이제 특정이 됐고 그 지갑에 이체된 자산까지 합치면 당초 알려진 60억, 이거보다는 많다. 그런 의혹이 지금 나온 겁니다.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디지털 에셋 등이 김 의원의 것이라고 특정한 건 가상화폐 클립에 있는 개인 전자지갑으로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작년 1, 2월 대량의 위믹스 입금과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전자지갑은 작년 1월에 개설이 됐고요. 같은 달 위믹스가 하루 약 41만 7천 개, 약 27억 원어치가 대량 유입된 날도 있었는데요. 해당 직업을 분석한 이 디지털 에셋은 김 의원이 보유했다는 위믹스 코인 80만 개는 그의 해명과는 다르게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으로 매수되지 않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핫월렛 등을 통해서 87억 상당의 위믹스 코인이 김 의원 암호화폐 지갑으로 전송된 그 데이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알려진 것보다 김 의원이 더 많은 양의 위믹스 코인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의혹도 새로 불거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이 당초 알려진 규모보다 1.5배 가까이 많은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주장인데요. 김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다가 전량 인출했다는 것인데 가상자산 커뮤니티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의 분석에 따르면 김 의원의 클럽 지갑에 있는 코인은 127만 2,843개였고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변창호 코인사관학교는 김 의원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는데요. 앞서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위믹스 매입자금 출처에 대해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 10억 원을 2021년 2월 9일, 11일, 12일 세 차례 업비트에 입금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해명했지만 위믹스가 업비트에 상장된 시기는 2022년 1월이기 때문에 김 의원의 해명이 맞지 않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변창호 사관학교는 경향신문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해명을 납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게 용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업비트에 상장된다는 얘기는 그 업비트에서 일종의 이제 주식 같은 거를 만약에 거래한다고 할 경우에 그 주식을 거기서 거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었던 그 위믹스는 업비트에서 김남국 의원이 돈을 입금했던 그 시기에는 업비트를 거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거기에서 업비트에서 위믹스를 샀다.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는 지금 이런 주장인 겁니다. 김남국 의원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까? 네, 어제 퇴근길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요. 이 새로운 코인 지갑에 대한 건 내용 자체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이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오늘 오전엔 자신의 SNS에 터무니없는 왜곡, 의혹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당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은 일체의 불법과 위법은 전혀 없었고 일련의 모든 거래가 이 실명 인증된 계좌만을 통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모두 쉽게 검증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어제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던 김 의원의 주장들도 다시 들어보시죠. 그렇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 계좌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한테 빌린 적이 있어요? 개인한테 빌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순전히 본인 돈이 네. 본인 계좌에 있었고 예. 다 실명이고 그걸로만 거래했다. 네,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 하나 있긴 하지만 그것도 상관없어요, 다 제 명의이고 빌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이제 당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요, 여러 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게요, 바로 김 의원이 언제, 어떻게, 무슨 돈으로 문제의 그 위믹스 코인에 투자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네, 김 의원은요, 돈을 가상화폐 계좌에 이체한 시점만 공개를 했고요. 언제 위믹스 코인에 투자했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요, 무슨 돈으로 투자했는지 이 자금의 출처와 관련이 되기 때문인데요. 김 의원은 2021년 초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도 자금 9억 8천여만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하려고 K뱅크에 계좌를 개설했고, 이 계좌와 연동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2021년 초 업비트에는 위믹스가 상장돼 있지 않아서 위믹스 거래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때문에 그 전에 위믹스를 사려면 농협을 전용 계좌로 둔 코인 거래소 빗썸을 이용했어야 하고요. 만약 김 의원이 빗썸을 통해서 위믹스를 샀다면 그 자금이 김 의원 설명대로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인지 100% 확신할 수 없는 건데요. 김 의원이 K뱅크뿐만이 아니라 농협 계좌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물론 김 의원도 9억 8천여만 원을 직접적으로 위믹스 구매에 썼다고 밝히지 않고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출연한 유튜브 채널에선 주식 매각 대금이 위믹스 투자 자금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이 LG 디스플레이 그 주식을 팔은 돈으로 처음 코인에 투자한 거, 그거는 이제 위믹스가 아닌 다른 코인일 수 있다, 이거네요. 네, 이와 관련해서 어제 JTBC의 보도가 주목이 되는데요. JTBC는 김 의원이 2021년 주식을 팔아 산 코인이 위믹스가 아닌 비트토렌트였으며 해당 코인은 2달 만에 10배가 오르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투자 시기에 따라 시세 차익이 컸을 수 있다는 건데요. JTBC에 따르면 김 의원이 코인 투자를 시작한 2021년 2월 비트토렌트의 가격은 개당 1원 남짓이었는데 3월부터 수직 상승하며 2달 만에 10배 넘게 치솟았고 이후 주춤하고 큰 폭으로 오르는 과정을 다시 거치면서 1원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김 의원이 대체 뭘 믿고 위믹스라는 코인에 10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투자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돈을 이체한 시점인 2021년 2월 위믹스의 가치는 200원도 채 안 되는 수준이었고 김 의원이 투자한 약 10억 원의 금액은 김 의원 자산의 77.8%나 되는 큰 돈이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 어제 나온 여야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위믹스 코인은 시가총액 규모가 전 세계 200위권 밖에 위치한 마이너 코인입니다.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위 말한 그 김치 코인, 잡코인. 근데 저기다가 10억을 때려박어? 그럼 뭐 믿고? 아니 자기 저 재산 등록한 것만큼의 현찰을 거기다 몰빵을 해? 그럼 뭐 알고 들어간 거 아니야? 위험성이 큰,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대박도 또 쪽박도 모두 가능한 신생 코인에 재산의 80% 가까운 거액을 투자한다는 거. 정말 웬만해서는 일반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김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귀뜸받고 코인을 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내부 거래를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여야 모두로부터 지금 나오는 겁니다. 네, 이 김 의원의 해명과 이 재산 신고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요. 이 김 의원은 2020년 자신이 살던 집 전세금 6억 원을 빼서 이 LG 디스플레이 주식에 올인했고 1년이 채 되기 전에 이 50%의 투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과 원금으로 다시 코인에 투자를 해서 한때 60억 원어치의 코인 부자가 됐었다는 건데요. 이런 과정들을 선뜻 납득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확실한 내부 정보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어제 여권에서는 이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과의 관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런 정보 없이 오량주라고 할 수 있는 국내 대기업 주식을 전량 이 매각해버리고 매각하고 9억이라는 그 돈으로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 사는 게 말이 되냐. 또 이 위믹스 코인을 만든 이 회사가 웹젠이라는 게임 회사랑 MOU를 체결하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 웹젠이라는 게임 회사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김병관 전 의원이 사실상 소유주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의혹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장 최고위원이 언급한 웹젠은요,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이 창업하고 현재 최대 주주로 있는 게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장 최고위원의 말은 김병관 전 의원이 대주주인 웹젠과 위믹스의 MOU 체결 소식이 나올 즈음에 이 위믹스 코인이 올랐다면서 김 전 의원이 내부 정보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하지만 김병관 전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위믹스와 MOU를 체결한 회사가 수백 개는 될 거라면서 엉뚱한 의혹 제기라고 말한 걸로 전해지고요. 김남국 의원 역시 이 내부자 정보는 절대 취득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김 의원의 해명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위믹스입니까? 가상화폐가 발행하는 회사가 되게 실체가 없거나 페이퍼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인 그 아주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폭락 직전에 매도했습니까? 한참 폭락하고 있던 중에 고점은 사실은 3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참 폭락하고 있었던 시점에 매도를 했고요. 사실관계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다라고 한다면 고점에서 팔았어야 됐는데 내부자 정보 취득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김남국 의원 지금 여러 차례 해명을 했죠.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코인 투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이 의혹의 핵심인 바로 이 위믹스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거의 해명한 게 없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돈으로 그거를 사게 되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이 설명을 할 때마다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만 항상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대금을 갖다 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코인을 샀다고 얘기했는데 예금상에 그 돈은 남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럼 어떤 돈으로 투자한 거냐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시 이걸 인출해서 현금화한 다음에 본인의 어떤 전세자금이나 오피스텔을 샀다고 얘기를 하니까 김남국 의원의 해명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핵심은 딱 그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위믹스를 어느 시점에 얼마에 몇 개를 샀어. 이거를 갖다 국민한테 밝히고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 몇 개를 얼마에 팔았어. 그럼 이 부분이 명확히 밝혀지게 되면 해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밝히지 않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부 정보도 없었다. 그다음에 위믹스로부터 코인을 지갑에서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사실대로 밝혀도 문제는 없어요. 만약에 본인 얘기가 맞다고 얘기하면 근데 밝히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모든 것을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억울할지언정 그것은 본인의 억울한 감정일 뿐인 것이고 국민 정서상 뭔가 당신이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공법상 본인이 모든 내용들을 공개하고 검증받는 것이 저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만 핵심은 왜 위믹스에 올인을 했을까? 그리고 또 왜 위믹스를 사들이는 과정을 설명을 하지 않을까?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위믹스에 올인을 한 이유는 본인은 그 모 회사인 위메이드가 아주 건실한 회사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리포터를 했지만은 한 4개월 사이에 100배가 오르는 그런 코인이에요. 그렇다면 거꾸로 하면 100분의 1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코인인데 거기에 그 전 재산을 털어서 넣었다는 건 뭔가 확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됐죠. 상장 폐지가 네, 됐습니다. 네. 11월 달에. 네. 상장 폐지가 돼서 만약에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으면은 김남국 의원은 전 재산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그 전 재산을 했을까? 그래서 어떤 뭐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부분은 지금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왜 이 위믹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위믹스를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게 된 경위는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그 업비트에서는 그것을 살 수가 없죠. 업비트에서는 돈이 들어갔죠, 업비트로. 그런데 업비트에서 다른 코인을 이용을 하다가 그것을 빗썸으로 옮기면서 위믹스를 샀다, 위믹스를 보유하게 됐다.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빗썸에 아예 현금으로 위믹스를 매입을 했다. 또 하나는 제3자가 직접 그 위믹스를 이체를 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의 경우는 이것을 설명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거래를 해서 본인의 돈으로 한 거니까요. 돈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는 현금으로 직접 샀다 그러면 현금의 출처가 또 의심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제3자에서 이체를 받았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정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밝히면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끌고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지금 패널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이 김 의원을 둘러싼 코인으로 김 의원의 오락가락한 해명, 이게 또 논란을 키우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특히 논란이 되는 건 이 김 의원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의 출금 내역까지 공개하면서 이 현금 인출은 440만 원뿐이라고 했던 이 해명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2021년 주식을 판 돈 9억 8천만 원으로 코인에 투자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같은 해 김 의원의 예금 통장에도 9억 6천여만 원의 예금이 늘었고 이 투자금 출처를 속였다는 의혹이 나오자 당 지도부에 이 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투자 원금인 9억 8천여만 원을 회수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정리하면요, 이 코인으로 번 돈 9억 8천여만 원을 현금화했고 이 다음에 전세 보증금으로도 사용했다는 말인데 그동안 이 투자금은 거의 현금화하지 않았고 2021년과 2022년에 인출한 돈도 이 소액이라는 주장과도 배치되는 겁니다. 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이 전체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거죠. 그럼 코인 팔아서 예금이 늘어났다고 정직하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죠. 해명할 때도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뭐 김남국 의원 본인이 해명한 것에 대한 신뢰는 뭐 거의 상실된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현금화를 처음에 400몇만 원밖에 안 했다 큰 소리 치다가 지금 보면 뭐 9억 8억대 현금화를 한 것도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 돈의 한 80%, 한 8, 90% 정도를 코인에 배팅을 하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모험 투자 도박성 가까운 코인 투자에 몰빵을 하나 거의 8, 90% 자기 재산을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조만간 김 의원의 이 코인 계좌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 또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현재 검찰은 앞서 한 차례 기각도 했던 김 의원의 계좌 추정 영장의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이외에 다른 전자지갑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 검찰 관계자는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인 자료 확보 과정에서 영장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FIU에서 이상 거래가 보고된 계좌 이외에 김 의원의 다른 계좌도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착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김 의원의 계좌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파악하는 일인데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지난해 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이상거래로 분류하고 검찰에 통보했고요. 검찰 관계자는 FIU가 자체 기준에 따라 비정상 거래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면서 범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제 수사 가능성을 또 내비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의원은 여러 차례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 이게 결국 검찰의 정치 수사다.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의 일종의 기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 의원처럼요, 이 금융정보분석원인 FIU에서 의심 거래를 보고하는 거 이 경우는요, 검찰에까지 제공이 될 확률이 단 0.18%에 불과하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네, 이 FIU가 발표한 2021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금융회사들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의심 거래 정보를 이 FIU에 보고한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금융회사가 보고한 의심 건수만도 이 403만 6,366건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의심 거래 정보가 상세 분석을 거쳐서 이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되는 건 이 통계적으로 약 100건 중 3건, 최근 5년 통계상으로는 이 403만 6,366건 중에 7,337건, 즉 0.18%에 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일보는 FIU는 김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FIU가 단순히 김 의원의 거래 금액이 많거나 김 의원이 정치인이라는 점 등 특정 사실에만 의존해서 정보를 제공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정치 수사를 주장하는 이 김 의원의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 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FIU에서 수사 의뢰를 했던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거든요. 이거를 아직까지 이렇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특정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약간 정치 수사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약간 금융정보분석원인 그 FIU에서 검찰에 이제 수사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 분명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요, 그 FIU에서 이렇게 의심 거래 정보를 통보를 해가지고 실제 그 수사 검찰에 법정 제공되는 건수는요 0.18%에 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제 해명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정치 수사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김남국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또 도덕성 논란이 하나 있죠. 뭐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어려움을 하시원했다 이런 것은 차치하고 지금 과연 그 범법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놓고 보면은 FIU가 지금 그 하면서 3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는 전산, 하나는 기초조사, 하나는 상세조사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검찰에 넘기는 것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0.18%그 정도밖에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실한 그 범법 혐의가 있어야만 넘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 검찰 수사 결과 이것이 어떤 재산 공개를 했는가 아니면 실명제 위반했는지 또는 어떤 뭐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가장 큰 핵심은 여러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제3의 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입니다. 만약에 제3의 돈이 흘러 들어갔으면 그 제3의 돈의 성격이 뭔가.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 대량 인출을 한 것이 대선 직전이기 때문에 대선 자금과도 연결시키지만 그 문제는 지금 좀 섣부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3의 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검찰의 수사가 초점이 맞춰지겠죠. 물론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개정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제 법원 차원에서까지는 이것이 범죄였던 혐의가 있다. 이 부분은 아직 인정하지 않았다. 저희가 이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죠. 시장 정보 이외에는 정보를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본인이 증여 및 상속도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본인으로 이제 투자했다는 거고 투자 자금도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매를 했다는 거고 종목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위믹스는 나왔으니까 밝힐 수 있는데 그 외의 종목을 밝혔을 때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FIU에다가 예를 들면 지금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볼 땐 내부 정보를 공유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거래소가 그것까지 신고할 의무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그 코인 가상화폐 지갑에 별도의 제3의 자금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거래소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대한 어떤 영장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시 한번 법원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또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이 의심하는 건 이게 작년 초에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전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왜 이 시점에서 나왔느냐?
저는 김남국 의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왜 이 시점에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 유출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알겠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이제 코인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개를 숙였지만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비판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억울한 마음에 해명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과가 늦었다는 김 의원의 해명에 뭐가 억울하냐라고 되물었고요. 정의당에서도 민주당을 향해서 빠른 조사와 함께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의당 측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사과가 아니지요. 뭐가 억울하지요? 본인이 거래한 거래 내역을 내놓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억울하지요? 정말 억울한 것은 국민들입니다. 이분을 믿고 따랐고 청년 정치인으로 신뢰를 했던 국민들이 더 억울하면 억울했지. 본인이 거래한 거 떳떳하면 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저 위선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태도. 그리고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그럼 가난한 척은 도대체 왜 했지? 도대체 왜 말을 저렇게 37,000원짜리 운동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위선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사과했잖아요. 나흘 만에. 많이 억울하신 것 같은데요. 아직. 이번 의혹이 불거지자 여당은 청년 정치인의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이 김 의원을 향해서 서민의 탈을 쓴 위선 정치인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김 의원의 해명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퍼레이드라면서 이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이번 의혹이 이 국회의원의 직무에 충실할 의무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이모 논란으로 김 의원이 이 체면을 구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수십억 원 코인 투자에 열중하느라 이 국회의원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비꼰 건데요. 관련해서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이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발언 들어보시죠. 가난을 코스프레해서 청년 국회의원이 다른 청년들이 진짜 가난해질 때 자기는 뒤에서 남몰래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 때 핸드폰 보면서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아싸 오늘은 60억, 오늘은 80억, 오늘은 100억. 막 잠이 안 왔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청년들 등골에 빨대 꽂고 피 빨아먹은 사건이에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하는 그 수준이나 거의 본인의 자산을 거의 다 몰빵하는 수준의 투자들을. 수억대. 근데 이제 맥시멈 올라갈 때는 뭐 100억이 넘어간다라고 지금 평가하는 기사들도 나오던데 국회의원의 충실 의무에 좀 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예전에 그 이모 논란이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청문회 뭐 중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의 직무에 좀 충실함이 떨어지게 되고 이모 논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네. 다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김남국 의원이 한번 60억 원의 행복을 느꼈던 지점은 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60억 원을 번 게 아니라 60억 원을 한번 찍었던 적은 있다. 이런 정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 의원의 계좌에 보유한 이 코인 평가액이 60억 원에 가까웠던 적이 있었지만 이후 코인 가치가 등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의혹을 두고서요. 여야의 대표적인 소장파 남녀 의원이 장외 설전을 또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 거지가, 박주민, 매일 라면, 김남국, 흑수저, 장경태, 민주당의 가난 마케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한 뒤에 이 빈곤 포르노의 표상이 무엇인지 정치권에서 몸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가라고 비판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배현진 의원을 향해 무식하다, 빈곤 포르노가 뭔지도 모르냐라고 반박했고 배현진 의원이 오늘 재차 글을 올려서 처음부터 정치 앵벌이라고 써드릴 걸 그랬다. 반성하고 자중하라 이렇게 일침하면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애초에 김 의원이 이제 나흘 만에 사과를 한 거 결국 민주당의 이 같은 내부 비판 목소리를 의식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코인 자체가 여론을 자극하는 소재인데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명확하지 않아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는 게 당내 분위기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코인 투자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의 김 의원의 태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이 정치에 전념해야 하는데도 투자에 전념한 듯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린 것이지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고민정 의원은 자신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였다고 말했는데요. 강훈식 의원은 김 의원이 당내 비판을 수용해 자중해야 한다면서도
코인 문제는 김남국 개인을 넘어 의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상대적 박탈감이 순간 딱 느껴질 정도이니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요 사안은 코인에 대해서 혹은 이런 경제, 실물 경쟁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조사 기구가 뭐 진상 조사가 됐든 그냥 조사 기구가 됐든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질 일이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부분이 굉장히 아픈 부분이죠. 그리고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소위 몰빵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아마 좀 본인의 해명이 충분히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인 투자 변동성으로 2030 젊은 세대들의 손실도 많이 받고 좌절을 많이 겪었다는 것은 김남국 의원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당내 비판 여론도 좀 있는 이만큼 본인이 자중하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돈봉투 사건 때도 그랬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민주당 지도부 오늘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관련 의혹에 대해 당 차원 조사팀을 구성해서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 권유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고요.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팀에서는 수석 사무부총장이 팀장을 맡을 예정이고 필요하면 가상자산 관련 외부 전문가가 참석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윤리감찰단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는데요.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지난 8일 윤리심판원 회부는 김 의원의 소명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 갖고 있는 가상재산을 매각하라 이렇게 권유하기로 했다는 그런 발표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늦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 이번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배경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좀 초기 대응이 상당히 아니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제기하고 있으니까 김남국 의원의 말을 믿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위법이 아니지 않았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계속 한 타임씩 늦는 측면들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169석의 거함이라서요. 한번 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틀기 위해서는 내부 합의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잠들이 많기 때문에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예를 들면 이런 한 박자 늦은 대응들이 분명히 있는데 김남국 의원 본인이 가장 강력한 조사를 해달라고 얘기했으니 늦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조사를 통해서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예를 들면 처벌을 해야겠죠. 만약에 무죄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 한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지금 FIU든 아니면 검찰에게 문제제기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 내용들이 있다고 얘기하면 저는 이건 뭐 예를 들면 아무리 예를 들면 친명의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정당한 방식을 통해서 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국민적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민주당이 과연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나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와는 또 다른 문제예요. 2030에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김남국 의원이 소명 자료를 계속 당에 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최고위원들 일부를 만나서 본인이 소명을 하면서 이 초기에 투자했던 9억 원 정도는 따로 빼서 그러니까 현금화 시킨 거랑 마찬가지로 전체 거금을 돌렸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하고 9억 8천만 원 남은 것을 돌리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최고위원들이. 그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다르지 않느냐.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언론 보도에는 수익률이 90%. 네, 수익률 90%는 감탄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왔단 이런 말입니다.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인식에서 과연 제대로 이것을 진상조사단을 한다고 해서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의문이 드는 것이고 검찰 외에 정치권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건 민주당 자체보다는 저는 국회 차원에서 어떤 조사단을 꾸리는 게 낫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김남국 의원 외에도 뭐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코인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민주당에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국회 차원에서 꾸리는 게 실효성이 있지 민주당 차원에서는 지금 실기도 했고 실효성도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보다 이제 먼저 불거진 이른바 돈봉투 사건 역시 계속해서 논란인데요. 이번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요,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프랑스에서 폐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거 혹시 증거인멸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초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 뒤 이 기존에 사용해 왔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이 방문 연구교수 활동을 위해 머물던 학교에서 제공한 휴대전화를 귀국 직전까지 사용했고, 그 휴대전화는 귀국 전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귀국한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지난달 29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자 다음 날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는데요. 이런 정황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국내에서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고의로 폐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앞서 검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밝혔던 송 전 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래서 좀 조용하고 한정한 곳에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집에 없던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제 발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제 발로 파리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안 되셔서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를 못했다고 하는데 제출 계획.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다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다음 날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송 전 대표 측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송 전 대표 측은 이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휴대전화를 버린 건 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기 한참 전인 이 지난해 12월이고 이 증거인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프랑스에서는 국내 회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버렸고, 대신에 학교에서 준 이 휴대전화를 썼다는 이 설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송 전 대표 측이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에는요, 연락처 그리고 SNS 기록들이 모두 지워진 이른바 이제 깡통 그 전화였다, 이런 또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해명을 했습니까? 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검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연락처와 통화 내역, 문자, 카톡 메시지 등을 초기화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때문에 사건 관계자들과의 연락 기록 등을 감출한 거 아니냐, 의혹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SNS는 사생활 등을 이유로 지운 것이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수사팀에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계속될 경우 향후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수사 상황도 알아볼 텐데요.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한테 이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그 사업가가 있죠. 그런데 이 사업가가요, 검찰 조사에서 돈을 건넨 사실이 일부 시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 대상이요,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이다, 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MBC 보도인데요. 최근 이 해당 사업가를 소환 조사하면서 이 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시 보좌관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가가 이 송 전 대표 측에 직접 자금을 전달한 건지, 아니면 이 송 전 대표와 강정 감사 이 양측의 자금을 전달했는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업가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 송 전 대표도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개된 이 강래구 전 감사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요, 이 송 전 대표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다,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가의 진술과의 연관성이 주목되는데요. 이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관석이 형이 꼭 돈을 달라고 하면 뭐 한 2천만 원 주고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딱. 누구한테? 윤한테? 예.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우리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검찰은 이번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의 신병을 확보를 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검찰이 강 전 감사를 구속하고 하루 만에 바로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어제 오후 강 전 감사를 불러 구체적 공모관계와 자금 출처, 수수자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의 줄 소환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시도를 우려하고 있어서 구속영장도 적극적으로 청구할 거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역 의원 소환은 앞서 피해자로 지목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돈봉투를 다른 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로 출국 금지된 상태고요. 이르면 이번 주 중 소환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 돈봉투 살포에서 누가 주된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려면 수사할 부분이 많아서 송영길 전 대표 소환 조사까지는 시일이 걸릴 거란 분석입니다. 검찰이 민주당의 이제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인데 일부에서는 수사의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귀국한 지 한참 됐지만 검찰이 지금 부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만, 그다음에 이성만,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 두 사람의 그 돈봉투 의혹 상당히 제기된 지 한참 지났죠. 그런데 두 의원들의 소환 조사도 지금 시작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검찰의 수사가 어딘가에 지금 막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수사가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건 맞아요. 늦어지는 건 맞는데 제가 들어온 바로는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이 수사가 겹쳐서 그 반부패 수사부에서 상당히 일손이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수사 방향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진척이 느리고 있는데 일단은 돈을 준 쪽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마지막으로 소환이 되겠지만은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 소환되고 나면 돈을 받은 쪽이 소환이 될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큰 파급이 있는 게 20대 국회 지금 막바지인데 막바지에 큰 헤어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 숫자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 지금 당장 그 강래구 씨로부터 시작된 건 최소 10명, 최대 20명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또 직접 돈을 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물론 수사를 해봐야 되지만은 그럼 여기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냐? 이 돈을 받은 사람이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척건이 뭐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이 또 사실 정보제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다 추측이고. 예, 추측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추측입니다. 네네. 예, 추측인데 어쨌든 뭐 10명이나 20명 정도는 지금 특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검찰에서 그 안에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척건이 들어가면은 또 파장이 좀 커질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지만은 만약에 구속영장의 일부가 청구가 되면은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면 20대 국회 후반기가 정말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혼란해지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죠. 모든 거는 이제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입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전제로 해야 될 것 같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검찰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정황들이 네. 있죠. 그러니까 이정은 전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 한 5개월 정도 예를 들면 구속돼 있는 동안 그러니까 5일에 한 번씩 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 이런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의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거야 사실이 밝혀지면 확인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아마 이제 검찰 수사는 아무래도 강래구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제 맨 처음에요. 좀 브레이크가 걸린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돈봉투 사건은 이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번에 박기태 전 국회의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좌에서 1억 원 넘는 돈이 확인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돈이 갔다는 건 300만 원밖에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이고요, 더군다나. 네, 그래서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도 섣부르게 수사 잘못하게 되면 만약에 그 얘기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막 계속 불러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검찰 수사가 초기에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차원에서 지금 제가 볼 때 녹음에 나와 있는 두 의원 같은 경우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래구 전 감사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진술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면 당장 피의자는 아니라도 참고인으로 예를 들어 부를 수도 있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상당히 악재인 측면이 있죠. 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 전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어제는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제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난 2014년 이후 이재명 대표에게 소개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성남시에 위치한 복집 제일 끝방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줬다는 구체적 진술도 덧붙였습니다. 최 전 수석은 검사 출신으로 지난 2014년 인천지검장을 끝으로 이 검찰을 떠난 인물입니다. 관련해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최 전 수석을 이 대표에게 소개해준 이유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최 전 수석을 김만배 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고도 주장했는데 다만 김만배 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이 유 전 본부장에게 최 전 수석을 소개해준 시점을 지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이 유 전 본부장과 김 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겠죠.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대면해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대장동 사업을 논의했다. 이런 증언도 또 했다고 하죠. 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공약 이행을 위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대장동 개발 사업 참여를 수용했다고 재차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2014년 4월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이재명 대표와 독대를 했고 대장동 토지 수용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가 자신에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공약 이행이 중요하기에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진짜 너하고 나만 알아야 한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 증언의 신빙성을 지적하고 나섰는데 유 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하늘에 맹세코 말하겠다면서 이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논의했다 이렇게 재차 주장을 했고요. 관련 증언은 앞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다뤄졌던 내용인데요. 당시 이 대표 역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하고 정 전 시장 측은요, 또 이제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시장 측, 과연 그런데 그 뇌물이 있었다면 대가가 뭐였느냐, 이 부분을 놓고서도 맞붙었다고 합니다. 네, 정 전 실장 측은 이재명 대표와 정 전 실장이 민간 개발 허가와 원하는 구획 지정 등 민간 사업자들이 요구했던 부분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뇌물도 성립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전체 과정을 뇌물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또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에게 정 전 실장이 뇌물을 받았다면 증인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았냐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은 이재명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동생이라는 호칭을 받은 것 자체가 혜택이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관련해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어제 오전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전 실장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걸 유 전 본부장이 인정한 셈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나서는데요. 정 전 실장 측 변호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고인 정진상이 뇌물을 받았으면 특혜를 혜택을 준 게 뭐냐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동생이라는 칭호를 받은 게 그게 대가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야말로 이 사건을 모두 설명해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동규 본인 입으로도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말입니다. 유 전 본부장 앞으로 재판에서 정 전 실장을 직접 신문하겠다 이런 의지로 또 드러냈다고 합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은 어제 법정에서 이 정진상이 어떤 사람인지 다 밝혀내겠다며 저도 정진상을 신문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재판부에 물었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재판의 뇌물 공여자로 함께 넘겨진 이 공동 피고인이기 때문에 역시 공동 피고인인 정 전 실장을 신문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재판부는 직접 신문이 가능하다고 답하면서도 다만 이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재판도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이 대표의 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공판 준비 기일이 내일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내일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공판 준비 기일을 마치고 정식 재판이 시작이 되면 이 대표가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현재 격주로 금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이 선거법 위반 재판과 함께 사실상 매주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그다음에 돈봉투 의혹, 여기에 또 자신을 향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까지 그야말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서 오늘로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서 윤석열 정부 1년을 매섭게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진행된 최고위 회의에 참석을 해서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 1년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았는데 축하보다 고언과 비판이 앞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대정부 공세를 이어간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배하겠다, 내가 통치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집단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1년은 민생도 경제도 망가지고 외교는 폭망했습니다. 평화는 또다시 흔들리고 안보 위기가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늘 출범 1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축하보다 고언과 비판을 앞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아쉽습니다. 총리와 내각의 대대적 쇄신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이 대표가 오늘 오후에 가진 일정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대구시청의 한 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는데요. 이 자리에서 홍 시장과 영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선 주자로 나섰던 이 대표와 홍 시장이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표와 홍 시장의 만남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영수회담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되는 오늘 여전히 유력한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홍 시장과의 만남을 잡은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 이 대표는 경남 양산으로 이동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사저 인근에 문을 연 이 평산 책방을 찾아서 문 전 대통령을 면담할 계획입니다.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 역시 이 대표의 어떤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광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이 친명계가 중심을 이루던 민주당의 무게추가 이 비명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 이 결속과 통합을 주문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월 이 성남FC 사건 등으로 검찰 소환을 앞둔 상황에서도 이 당 지도부들과 함께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하나가 돼주길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통합 메시지를 냈고 이런 문 전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이 대표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지난 1월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간 이 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요즘 민생 경제가 참 어려운데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주당이 민생 경제를 해결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 어렵게 이룬 우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는 같이 공감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문을 연 이른바 평산 책방을 둘러싸고서도 지금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재단이 운영하고 수익도 가져간다. 이런 책방이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로 돼 있다. 이런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개인 명의 사업자는 폐업한 것으로 또 그렇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앞서 문 전 대통령은요. 평산 책방 개점 인사글에서 이 재단법인 평산 책방이 운영하고 수익은 전액 재단에 귀속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요. 최근 방문자들이 책을 구입하고 인터넷에 올린 영수 중에
개인 사업 번호가 찍혀 있고 대표도 문 전 대통령으로 돼 있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책방 수익이 이 재단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되고 이 수익 규모와 사용처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관련해 변호사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비용을 출자를 해서 그래서 책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어느 수익은 또 개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니까 이 수익이 실제로 재단법인의 뭐 공익적인 사업이나 뭐 이런 데 쓰였다는 것 자체가 좀 알 수가 없는. 논란이 불거지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재단법인의 행정 처리가 지연돼서 일시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운영됐을 뿐이고 수익금 전액은 재단법인 평산책방에 귀속된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었고요. 이어 오늘 조선닷컴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인 개인 사업자는 지난 8일자로 폐업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해 조선닷컴은 폐업에 대한 문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당초 평산책방이 이제 재단법인 그리고 개인 사업자 이렇게 두 개의 사업자 등록이 된 게 편법일 수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었죠. 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으로 조국 흑서 필진에 참여했던 김경률 회계사는 오늘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의 사업자가 존재할 수 없다며 평산책방의 편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 회계사는 사업자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소라며 17평 단층 건물인 평산책방의 경우 분리된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단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것은 이중 등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도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강사빈 부대변인은 평산책방이 비상식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며 문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왜 거짓말을 했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법상 한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현재 평산책방 주소지에는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개인 사업자 평산책방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비상식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책방의 모습에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왜 거짓말을 했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어쨌든 두 개의 사업자 중에서 개인 사업자 평산책방은 폐업이 된 것으로 서류상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퇴임 후에 잊혀지고 싶다 이렇게 밝혔던 문 전 대통령인데 책방을 열어서 대국민 접촉을 강화한 데 이어서 오는 17일에는 광주 5.18 민주묘지도 참배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복수의 언론들은 이 5.18 단체말을 종합해서 문 전 대통령이 오는 17일 오전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겠다고 이 묘지 관리소 쪽에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참배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확한 인원과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문 전 대통령과 5.18 단체의 만남 일정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들은 문 전 대통령이 참배 이후에 청와대 시절 기르던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가 있는 광주 우치동물원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자신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하고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도 화제가 됐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에는요. 지금 당장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물음에 조국이라고 답한 뒤 말없이 생각에 잠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여러 차례 안타까움을 드러낸 바 있었고요. 지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는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해 애틋함을 보인 셈인데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 진행된 북콘서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문 전 대통령을 모신 사람으로 감사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있는 평산마을을 찾을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해야죠라고 답하면서도 다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면 그 자체로 정치적 해석을 낳고 왜곡하는 분이 있어서 일정하게 매듭이 되면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이 총선 공천 룰을 정했는데요. 하급심 유죄나 재판 중인 경우에 부적격 처리를 한다. 이런 규정을 지금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출마기를 터졌다. 이런 해석이 또 나와서
통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난 8일 22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했는데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년 전 만들었던 21대 총선 공천룰에는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제 상급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22대 총선 공천룰에서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통째로 삭제가 된 것입니다. 이틀대로라면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은 물론 뇌물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총선 출마에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강훈식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은 물론 딸인 조민 씨가 22대 총선에 출마를 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재판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출마해야 된다라거나 또는 최종 판단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니만큼 저는 뭐 사법적인 판단은 판단대로 받아야겠습니다만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 또한 또 옳지 않은 부분이 좀 존재한다. 반대로 말하면 공천권을 검찰이 가지는 결과를 가질 수도 있죠. 기소를 하면 출마를 못할 텐데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조국 전 장관도 이론상으로는 출마가 가능해지거든요. 아직 대법원 판결 전이니까. 물론이죠. 지도부가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사전에 그냥 우리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딸인 조민 씨 출마 가능성 얘기도 나오잖아요. 조민 씨가 나간다고 해도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 누구든 다 마찬가지죠. 비명계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셀프 구제 룰이라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부 언론들에 따르면 이 비명계에서는 이 공천룰에 관련 조항을 손본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 정말 삭제해버릴 줄은 몰랐다. 한 방 먹은 느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비명계 인사는 삭제된 조항은 1심 유죄 판결만 받았더라도 이 부적격 심사에 붙이도록 해 총선 후보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있었다면서 이를 굳이 삭제한 것을 보면 이 대표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생길 이 시비를 원천 봉쇄하는 게 목적 아니었나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서 심사가 더욱 세밀해진 것이라며 이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이 심사 대상이 더욱 강화되도록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까 민주당의 이 권지승 수석 대변인도요, 이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 부분에 기존에 이제 하급심 그 판결 내용도 포함이 됐다. 그래서 이번 공천룰은 더 강화가 된 거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비명계 쪽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된다. 명확하게 있던 규정을 왜 삭제하느냐. 이러면서 결국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공천룰 개정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아직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하급심에서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해서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난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검찰의 성격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까지 모두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이 무리하게 그것이 기소를 하게 되면 그 기소의 사유 때문에 출마를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차원에서 예방하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국민에게 상세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이것은 이재명 전 대표 맞춤형이라고 보는 것이 재판 중인 사건도 그렇지만 음주운전을 보면은 음주운전이 최근 15년 이내의 것만 이렇게 부적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는 음주 경력이 있는데 19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19년 전 거는 싹 빼고 15년 전만 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맞춤형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건 그전에도 그렇게 됐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레이저킴의 귀환인데요.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국방장관이라는 평을 들었던 김관진 전 장관이 업무로 복귀한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조선일보 등 이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이 조만간 출범할 이 국방혁신위원회의 부위원장급 위원으로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던 김관진 전 장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보도대로라면 이 김관진 전 장관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안보실장직을 내려놓은 지 6년 만에 안보 일선에 복귀하는 셈인데요.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데일리언과의 통화에서 김관진 전 장관은 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라며 이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인선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 전 장관은 과거 국방장관 취임사에서 북한이 또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죠. 또 북한의 도발 시 이 선조치, 후보고 지침을 내리고 원점 타격을 주문해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방장관이란 평을 들었던 장관이기도 합니다. 관련해 김 전 장관의 과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응징을 들어가야 돼. 거기서 무슨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쏠까요 말까요가 나온다든지 자동으로 응징한다.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 우리 군은 적이 도발해올 경우 평소 훈련한 대로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을 할 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에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채 무력 도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긴박한 안보 환경을 극복하는 길은 오로지 강력한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튼튼한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네, 이렇듯 강렬한 눈빛과 단호한 말투로 대북 응징 의지를 강조해서 레이저김이라는 이 별명까지 얻은 김관진 장관을 북한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실제로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 국방장관으로 유임됐을 당시 북에서 나온 반응은 굉장히 원색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보고 오겠습니다. 남조선에서 극악한 대결 광신자인 김관진이 새 괴뢰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 유임되었다. 굶주린 잿빛 승냥이처럼 움푹 패인 잔인한 눈알을 굴리며 전쟁 광란의 악명을 떨친 극악한 대결 미치광이 김관진 군사깡패의 유임은 현 정권이 이전 이명박 정권의 연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서 그 자체가 우리에 대한 전면 대결 흉심의 집중적 발로이다. 김관진과 같은 대결 미치광이 따위를 내세워 우리와 감히 대결해보려 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짓은 없다. 그것은 곧 자멸의 길이다. 네, 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은 안보실장 시절인 2015년 8월엔 DMZ에서 터진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했고, 이에 당황한 북한이 협상을 제안해와 황병서 당시 북한 노동당 총정치국장과 판문점 담판을 통해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김 전 장관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맡았을 때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 확보에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일찌감치 김 전 장관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급 위원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김관진 장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시작된 재판이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죠. 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구속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김 전 장관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 국방혁신위원회 맡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재벌 사돈됩니다.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네, MBC 앵커 출신 백지연 씨가 정몽원 HL그룹 회장과 사돈을 맺는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정 회장의 차녀 정지수 씨와 백 전 앵커의 외아들 강인찬 씨가 오는 6월 2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지수 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현재 HL그룹 미국 법인에서 근무 중이고, 또 강인찬 씨 역시 미국 유학을 거쳐 디자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약 2년간 교제하다 결혼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지연 전 앵커가 이제 범현대가하고 사돈을 맺게 되는 그런 거군요. 네, 정몽원 회장은 그룹 창업주인 고 정인영 명예회장의 차남이자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조카이기도 하죠. 또 종문구 현대자동차 그룹 명예회장과는 사촌지간이기도 합니다. 사돈이 될 백지연 전 앵커는 MBC 재직 시절 최연소, 최장수 앵커로 활약하며 국내 대표 아나운서로 인정받았고, 이후 프리랜서 진행자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유명 방송인과 재벌가의 혼사인 만큼 결혼식에는 범현대가 등 재계 인사들과 언론계 인사들이 대거로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초등생 신상 공개인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한 무인 점포에서 업주가 초등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 무인 점포에 경고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가린 사진에는 학년과 학교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이는 해당 무인 점포 업주가 돈을 내지 않고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먹은 초등학생의 신상 정보를 이 점포 앞에 붙여놓은 거라고 합니다. 돈을 내지 않고 먹었다. 이거 물론 이제 잘못한 건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학생들의 얼굴 그리고 학교까지 알려지는 거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네, 해당 경고문을 붙인 업주는 사건 당일 초등생들로부터 각각 1만 5천 원, 2만 원 상당의 절도 피해를 봤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2만 원도 채 안 되는 피해였지만 업주는 초등생들 부모와 변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경고문 아래에는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 24시간 녹화 등의 문구가 기재돼 있었고 업주가 제시한 50배는 비슷한 민사 분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업주의 심정 이해는 가는데 하지만 이런 대응 놓고서 지금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업주의 대응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업주가 붙인 경고문을 보시면 동급생이나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사진이 편집돼 있었고 이 학교와 학년 등 상세 정보가 적혀 있었다고 앞서도 말씀드렸죠. 때문에 아이들이 벌인 행동이 인접 초등학교와 아파트촌의 소문으로 퍼지기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요, 이 어린아이들의 범죄자처럼 낙인 찍었다,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론과 이 아이들의 부모가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다면 이렇게 일이 커졌겠냐는 옹호론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